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이번에는 5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사무자동화에 대한 개론이나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거 봤으면 실제 사무자동화를 처리하는 컴퓨터, 그지? 이 중에 하드웨어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요. 사실은 뭐 사무자동화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그 외에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해서 기타 등등 뭐 커말이나 뭐 워드 이러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깊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기술 한 번에 다 볼 거니까 살짝 강의가 길어질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자르지 않고 갈게요. 주제별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CPU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 CPU하고 입출력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는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가 있어요. 이 CPU는 이름 그대로 사람의 뇌의 역할을 해요. CPU 구성은요, 컨트롤 유닛이에요. 얘가 제어 장치가 되겠고요. ALU는 Arithmetic Logic 유니트, 그지? 산술 논리 연산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계산하는 아이가 됩니다. 얘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제어 장치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우리 연산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어나 아니면은 연산 결과, 연산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내부에 뭐라고 하는 바로 레지스터라고 하는 메모리가 존재하게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CPU 외부에 주격 장치 램, 그 다음에 보조격 장치,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는 사람 뇌를 모델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머릿속에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야, 손 들어, 손가락 접어라고 하는 제어 신호를 보내는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도 계산을 할 수 있죠. 야, 1 더하기 1은 2야.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연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보통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머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뇌에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요거 2개 더한 2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총 3이 나온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 레지스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자동화에서는 그 레지스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물어보지 않아요. 다른 뭐 정보 처리나 또는 뭐 커말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내용들도 좀 물어보기는 하는데 사무자동화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는 이러한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동작을 제어하고 제어 장치가 하는 거고요. 연산을 도와주는 바로 연산 장치가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또 뭐가 있다?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가 여기 포함이 된다. 요즘에는 캐시 메모리도 CPU에 박혀요. 그래서 이렇게 캐시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 종종 출제되는 아이. 종종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 많이 출제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간단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요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요걸 알아야 컴퓨터에 대한 기본 구조를 알 수가 있고요. 요 구조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구조 자체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거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폰 노이만이에요. 여러분들 오펜하이머인가? 그 영화에 저는 보진 못했는데 거기에 잠깐 폰 노이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대 사람이에요. 세계대전 때 우리가 폴란드 수학자였는데 망명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애니악이 개발되고 에드박 이런 거 개발될 때 그때 이 사람의 이론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적용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에 대한 모든 구조를 이때 정립이 된 거예요. 바로 이 구조가 이 폰 노이만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요, 이 애니악 시절에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케이블로 연결했어요. 케이블로 1번하고 2번 연결하면 더하기 되고 1번하고 3번 하면 나누기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케이블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계산을 하려면 그걸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지 와이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이어링이 너무 오래 걸려. 그걸 뻘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폰 노이만이 딱 보니까 야, 니네 왜 뻘짓하고 있니?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자적으로 프로그램 이진수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걔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 이 구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지금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혁신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또는 챗 GPT 뭐 이런 정도의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도 다 그런 형태죠.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설치해요. 그럼 어디 저장되냐면 바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조기억 장치 프레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걔네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이 주기억 장치로 적재가 돼요.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내용을 CPU에서 가져다가 연산하고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되셨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 그전에는 뭐라고? 손으로 꽂았다고 이렇게 와이어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와이어링 프로그래밍 하던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었대요. 꼼꼼하고 실수가 없으니까. 뭐 히든 피겨스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뒤에 또 계속 나와요. 저 구조가. 그래서 제어 장치는요. 말 그대로 동작, 명령, 감독, 통제 역할을 해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연산 장치는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해요.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제어 레지스터가 있어요. 제어 레지스터의 중요한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디에 저장이 돼 있다고?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가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CPU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맞죠? 자, 이때 내가 지금 만약에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더하기 연산을 하고 3과 2하고 3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계산할 때 얘는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자가 필요하게 돼요. 그 CPU 내에는 여러 가지 연산자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끝난 다음에 이 곱하기 연산 또는 3 또는 4를 찾는다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이 명령어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명령어의 주소를 미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거야. 그래서 야 다음엔 너 대기해. 즉 줄을 세워놓는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되셨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연산장치에서 또 중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누산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또 가산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는요. 덧셈밖에 못해요. 쌤! 제 스마트폰은 더하기 나누기 뭐 루트까지 다 되던데요. 미적분도 다 기본은 덧셈기, 이 가산기로 되어 있어요. 이 가산기를 이용을 해서 기본 연산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뺄셈을 하고 싶다. 그래서 보수기라고 하는 아이를 넣어서 뺄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산기예요. 됐슈? 자, 요게 가산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산기는 뭐냐면 좀 전에 제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덧셈을 할 거라면 첫 번째 내가 더했던 요 녀석을 잠깐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얘랑 더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잠깐 저장한 이 공간이 바로 누산기가 되는 겁니다. 연산 결과를 일시 저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3하고 3 더하니까 얘 지워지고 이번엔 6이 되는 거죠. 누산기의 값은 계속해서 연산될 때마다 바뀌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해요. 얘는 제어 역할이죠. 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제어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연산 레지스터에는 누산기 또는 가산기, 보수기 이러한 아이들로 구성이 된다. 자, 이것만 정리해도 여러분들 컴활 정보 처리 다 볼 수 있어. 끝났어. 다음에 레지스터예요. 얘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얘는 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 연산을 할 때 잠깐 머물다 가는 곳. 레지스트가 뭐야?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자, 요것은 바로 중앙 처리 내에 있고 중앙 처리 장치 내에 있고요. 고속의 기억 장치로 보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아이 누산기 뭐 하는 애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결과 일시 저장이에요.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기억된 주기억 장치의 번지를 기억해요. 그 내용이 아니라 번지를 기억해서 번호표를 먹여놓는 거예요. 다음 손님. 요즘에 보면 그 웨이팅하는 그
뭐 프로그램도 있더만. 그래서 웨이팅 전화번호 넣어주면 야 5분 기다리세요. 1분 뒤에 입장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얘기야. 자, 명령어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종종 출제되지 않고 가끔 출제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또는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처리 속도 단위죠. 자, 우리 국제 표준은요. 1000단위부터 컴마를 찍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100만 원 같은 경우는 0일 6개 주고요. 요렇게 찍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전에는요. 요즘에 수표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 자기가 직접 쓰는 뭐라 그래? 무기명 수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쓰면은 보통 이렇게들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 분들은. 그럼 이거 100만 원이구나. 그럼 10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1000만 원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바로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는요. 세 자리씩 끊어서 보게 됩니다. 요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자, 1밀리초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초예요. 0.001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초는요. 10의 마이너스 6이에요. 요거 잘못 써있네. 6이고요. 나노는요. 10의 마이너스 9초, 피코는 12승, 마이너스 15승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기억하십시오.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이 정도 단위는 이건 뭐 그냥 컴퓨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CPU 명령어 사이클이에요. CPU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CPU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 주격 장치가 있어요. 여기가 램이 있고요. 여기가 CPU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 CPU가 야, 패치 사이클은 인출하는 거야. 야, 처리할 거 가지고 와. 이게 인출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 사이클은 뭐냐면 얘는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별도의 지금 메모리에 있는 주소가 아닌 별도 주소 공간에 가상 메모리나 이런 공간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주소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접 사이클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주격 장치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별도의 메모리 공간 또는 외부 기억 장치에 존재한 아이들을 가지고 올 때 얘를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서 계산해서 가져오는 아이를 간접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execute 사이트는 CPU 내에서 실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interrupt 사이클은요. 실행 중에 만약에 중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딱 치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B라고 하는 작업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B의 나머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예요. 뭐 구글링 하시면 이 사이클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사무자동화에서는 그냥 CPU 사이클은 4개로 구성이 되고요. 패치는 끌어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끌어안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인다이렉트는 설명하려면 그 외에 뭐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막 이것도 설명 다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패치 사이클은 인출, CPU로 가져오는 거고 인다이렉트는 외부에 있는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execute는 실행하는 거고 interrupt는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 맨 머신 인터페이스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뭐예요? 사무자동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과 기계가 연결돼서 서로 의사전달 수단으로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맨 머신 인터페이스. 간단히 정의하십시오. 자, 입출력 장치 있어요. 스캐너 뭔지 아시죠? 스캐너 아직도 모르시나요? 디지털 카메라 아시죠? 디지타이저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태블릿 있죠? 스마트폰도 일종의 디지타이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OMR, 시험 많이 보셨죠? OCR은 뭐냐면은 요건 광학 문자 판독기예요. OCR 같은 경우는 지로 요금 통지서 있죠? 요거 우리 농협이나 이런 은행 가가지고 그 고지서 딱 넣으면 인식하잖아요. 그게 바로 OCR이에요. 예, 기호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MICR은 요즘에는 수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수표 밑에 또 특이한 그 자기 잉크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바코드. BCR은 바코드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기능이에요. 출력에는 모니터가 있겠죠. 자, 모니터에 보시면은 첫 번째 단위만 좀 기억하실게요. 다트 퍼 인치가 있어요. 자, 요게 1인치 안에 요 신호, 빛을 표현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신호 수가 결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세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해상도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픽셀은요.
한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점들 있죠? 빛을 발하는 거, 빛을 쏘는 거, 색깔을 표시하는 그 하나의 셀을 우리가 픽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시면은요, 아주 작은 점들이 있어요. 그지? 돋보기로 보면 더 잘 보여. 예전에 TV, 브라운관 TV는 그냥 딱 봐도 보였는데 요즘에는 아주 정밀하게, 이게 고해상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했어요.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얼마나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9개의 픽셀이 있는 아이예요. 1인치 9개야.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대각선을 이렇게 비트마다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계단 현상이 발생하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인데 9개가 아니라 뭐 한 수천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수천 개의 픽셀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린다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잖아. 좀 더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다? dot per inch, 1인치의 점의 개수고 그 점을 뭐라고 한다? 픽셀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해상도를 한번 보면 FHD라고 이야기하죠. TV 같은 경우, 모니터 같은 경우 FHD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해상도는 이 선의 개수가 몇 개냐면 가로선 수가 1920이고요. 가로선 수가 1080이에요. 가로 세로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UHD 나오잖아요. UHD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860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뭐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HD를 보통 4K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앞에 있는 게 반올림 해가지고 4000이란 얘기예요. 4000 되셨죠? 자, 프린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플로터 뭐예요? 요즘에는 현수막 찍을 때 많이 쓰더만 되게 큰 출력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채널은 뭐냐면 우리가 CPU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에 CPU야.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앞에서 봤던 주격 장치가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우리 입력 장치가 붙어요. 그 다음에 얘는 출력 장치가 붙어요. 입력 장치에 뭐가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 출력 장치에는 모니터 또는 뭐 프린터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주격 장치에 연결이 돼서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CPU가요. 얘네 제어, 마우스나 키보드 또는 뭐 프린터, 모니터 이런 걸 다 제어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IOP라고 하는, 즉 총리, 우리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총리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럼 입출력에 관련된 모든 처리를 별도로 얘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메인보드 딱 보시면은 이 IOP가 있어요. 입출력을 전담하는 별도의 프로세서가 붙게 돼요. 이 성능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도 달라집니다. 됐죠? 자,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TV 채널처럼 뭔가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얘네가 하나하나의 채널인 거예요. 이 채널을 관리하는 통과라는 아이가 누구라고? IOP라고. 근데 이 IOP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채널이라고 한다고요. 즉, 입출력 장치를 총괄하는 아이를 누구라고 한다? 채널이라고 한다. 됐죠? 여기에서는 선택 채널이 있어요. 얘는 고속의 입출력 장치예요. 1대1로 연결해요. 다중 채널은 하나가 여러 개를 관리해요. 이렇게. 블록 다중은 야,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거야. 종류만 기억하십시오. 채널은 CPU의 부담을 줄이고 입출력 제어 장치를 별도로 줘서 우리가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인치에 출력되는 점의 수래요. 그럼 뭐야? 도트 퍼 인치 DPI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기억장치에서 명령어를 읽어서 CPU로 가져오는 것. CPU가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끌어들인다. 패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기억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 패치만 기억하면 돼. 사무자동화는요. 기출문제 똑같이 나와요. 자, 맨머신 인터페이스와 관련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입력, 출력,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이 되겠죠. 왜? 머신이 컴퓨터니까 인간과 기계가 상호 의사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게 핵심이죠.
입력 및 표시 장치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기억 및 중앙 처리 장치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랬는데 맨 멋이는요. 기억 및 중앙 처리 장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 기계와 사람과의 연결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미시적이죠. 거시적으로 좀 보세요. 자, 다음 중 비충격식 프린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프린터기에 보면 자,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ATM기 많이 안 쓰시죠? 요즘엔 통장 정리 같은 거 안 하죠? 한 10년 전만 해도 통장 정리를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언니한테 딱 주면 프린터에다 제 통장을 딱 넣습니다. 그러면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유성 특수 잉크로 종이를 때려가지고 안에 리본이 있어요. 그지? 깜지가 있어. 걔네를 때려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왜? 위변조 불가능하게. 그지? 이게 바로 충격식 프린터예요. 비충격식은 그거 말고 다야. 잉크젯 뭘까요? 종이에 충격 주나요? 아니요. 잉크를 노즐에서 쏴요. 레이저 프린터 드럼에 묻혀서 묻혀요. 얘는 충격이 아니에요. 열 전사요. 열 가지고 전사해요. 다트 프린터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트, 즉 뜨드드득 뜨드드득 이 소리가 바로 다트 프린터예요. 어떻게 돼 있느냐? 요렇게 헤드가 있고요. 여기에 핀들이 박혀 있어요. 아주 세밀한 핀들이 있어요. 얘가 9개냐, 24개냐, 36개냐 뭐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그거에 따라 또 해상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통장에 찍힌 거 보면은 금액들이 약간 계단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다트 프린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대신에 유성 잉크를 쓰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돼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통장 정리 요즘에도 하시나요?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 핀들이 나와가지고 얘네가 막 들어갔다 놨다 해요. 팍팍팍팍팍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잉크 리본이 들어갑니다. 특수 잉크가 붙여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 빵빵빵 쏘면 종이에 빡빡빡 찍히겠죠? 이게 바로 다트 프린터, 충격식 프린터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충격식이에요. 자, 어큐뮬레이터, 누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상기 뭐예요? 연상 결과 일시 저장. 끝. 자,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자료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레지스터다 그랬는데 뭐 전혀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고 연산 명령을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 주격 장치의 레지스터다 그랬어요. 연산 명령? 이런 것도 아니고 명령 순서? 이거 아닌데. 산술 및 논리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하고요. 명령어 처리에 필요한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기억 장소를 구하는 레지스터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기억 장소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서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자료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레지스터. 여기에 존재하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사실 답을 찾기는 너무 쉽네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가 느린 거부터예요. 빠른 순서로 가는 거야. 느린 거예요. 느린 거. 그러니까 밀리가 제일 먼저 오겠네.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순서 기억하시죠? 10의 마이너스 3승, 6승, 9승, 12승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첫 번째,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램하고 롬을 보게 될 거고요. 보조기억장치에서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요것들은 이제 별도로 그 다음에 전자 파일링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되셨죠? 별거 없어요. 자,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롬이에요. 이름 그대로 읽을 수만 있어요. read only 메모리예요. 그리고 얘는요. 전기가 끊어져도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비휘발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전기가 끊어졌을 때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는 것을 휘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아주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배터리가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충전기 바로 꽂냐? 아니지. 전원이 꺼지죠. 그러면 제가 다시 스마트폰을 켜요. 그러면 그 게임이 화면에 실행이 돼 있나요? 아니죠. 다시 실행해야 되겠죠. 그 실행되는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던 거야 지금? 롬이 아니라 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게임이 종료가 됐어요. 다시 켰어요. 게임이 실행이 되네? 내 스마트폰에 게임이 들어있네? 전원이 꺼져도 게임은 지워지지 않네? 이건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바로 롬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도 일종의 롬의 한 종류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마스크롬이에요.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아이예요. 얘는 반도체 내에다가 아예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회선을 다 해서 박은 거야. 자, P롬은요. 얘는 공롬입니다. 공롬.
비어 있어. 근데 프로그램 라이터가 있습니다. 이 롬 라이터에다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장 딱 누르면 이 안에 저장이 돼요. 대신에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 CD도 보면 CD이지 CD, CDR이 있고요. CDRW가 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요즘엔 많이 안 쓰니까. 블루레이도 블루레이 R이 있고요. RW가 있어요. 뭐야? 얘는 한 번만 기록 가능해. 이게 롬의 약자거든. 얘는 리라이트의 약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스크롬은 우리가 뭐 음반을 구매하죠, 요즘에. 저희 딸이 요즘에 뭐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맨날 앨범을 쌓아놔. 근데 요즘에 CD롬이 없잖아, CD 플레이어가. 그걸 잔뜩 싸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스크롬과 같은 개념이고요. P롬은 공 CD요. 공 CD.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 CDR. 자, 이 P롬은요, 얘는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레이저블 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레이저블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CDRW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UV P롬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뭘로 지우냐면 바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자외선을 쐬어서 없애요. 이 P롬은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요. 얘네가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메모리 있잖아요. 야, 이번에 아이폰 17 살 건데 내가 512기가 쓸지 1테라 쓸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그 512와 1테라가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진과 뭐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죠. 램이라고 하는 아이는 얘는 읽기 쓰기가 자유롭고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끊어지면 지워져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휘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재충전 여부에 따라 D램하고 S램이 나눠지는데요. 얘는 D램이에요. 동적 램이라고 해서 얘는 꼭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뭐야? 계속해서 전기를 넣어줘야 돼. 계속해서 신호를 줘야 돼. 야, 너 전기 너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자, S램은 전원만 공급되면 재충전 없어도 이 내용이 유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컴퓨터 기본 구조를 봤죠?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애가 얘입니다. 레지스터에 사용되는 애가 얘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정적 램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기억하시기를 S는 스피드 램, 빠른 메모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D램은 이렇게 생겼고요. S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S램은 별도로 이렇게 칩을 만들지 않고 CPU에 박는다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얘는 휘발성이 있어. 즉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상태,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저장 장치, 프레시 메모리에 있던 게 주격 장치에 올라왔어요. 주격 장치에 올라와 있던 게 바로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고 있다가 배터리가 빵 나가면 어떻게 된다? 게임 프로그램은 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요. 내가 실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정보는 램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워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테이프예요. 이건 예전에 썼던 거죠. 카세트 테이프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요거 뭐 블록화 인수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기 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몇 번째 블럭에 있는지를 정보하는 인터 블럭 갭, 인터 레코드 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출제가 안 됩니다. 자기 테이프에 대한 건. 그냥 간단하게 이게 길게 느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기 테이프는요. 순차 처리만 가능해요. 순차 처리만 가능합니다. 왜? 우리 카세트 테이프 제 세대 분들은 아실 텐데 첫 번째 노래 듣고요. 만약에 세 번째 들으려면 바로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기다려야 돼. 두 번째 곡도 들어야 되고 세 번째 곡도 들어야 돼. 이게 바로 순차 접근입니다. 되셨죠? CD롬은 어때요? 직접 접근이야. 그치? 내가 원하는 트랙 탁탁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가죠. 요런 것이 차이다. 자,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입니다. 이게 바로 하드 디스크라고 생겼고 얘네가 자기 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액세스 암에 요게 센서가 있어요. 여기에 리드 라이트 센서가 있어서 걔네가 정보를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얘는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바로 헤드 가서 쭉 몇 번째 트랙 거 가져와 이렇게. 자, 자기 디스크의 접근 시간이 나오는데 이 탐색 시간, 회전 지원 시간, 전송 시간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요즘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때 가서 기억하세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만 기억하십시오. 자, 자기 디스크의 구성에는요. 트랙, 섹터, 실린더, 디스크팩 있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 실린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린더는 뭐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앞에 자기 디스크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근데 이 트랙도 또는 섹터도 이게 다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러분들 만약에 공연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 가면 운동 경기장의 좌석에 보면 몇 번째 섹터에 몇 번째 라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각각의 위치 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이에요. 얘네가 트랙. 그리고 이 부분을 섹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해당하는 주소를 구성을 하는데, 실린더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하드디스크는요, 판때기가 여러 개예요. 실린더는 뭐냐? 바로 여기 보시는 이 트랙 있죠? 트랙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만약에 플래터가 이 판이 2장 있어요. 그리고 얘의 트랙 개수가 9개예요.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가 양면을 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총 트랙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4, 9, 하나, 둘, 셋, 넷, 4, 9, 36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 디스크의 실린더 수는요, 위에서 본 한 면의 트랙 수와 동일합니다. 종종 출제된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동일한 수직선상의 트랙들의 집합이에요. 즉, 디스크 위에서 본 트랙의 개수를 실린더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스크팩은 좀 전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 장이 모여 있는 것을 디스크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우리 액세스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핀들 모터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하드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엔 레이드예요. 자, 레이드는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성능 또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0과 1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레이드 1은 어떤 형태냐면 하드디스크 2개를 병렬로 연결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동시에 양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 읽을 때 어떨까요? 얘가 100명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얘가 100명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동시에 200명이 이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속도가 빨라지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얘가 뽀사져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러링, 레이드 1이고요. 레이드 0는 어떤 거냐면은 얘는 용량을 하나로 확장하는 거예요. 1테라짜리 하드와 1테라짜리 하드를 연결을 하면 2테라로 인식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스트라이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연결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의 장점은 적은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큰 용량처럼 인식시킬 수 있어요. 단점은 얘 하나만 뽀사져도 모든 게 끝장이야.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백업용으로 쓰고요. 얘는 서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다. NAS라고 하는 거, 이게 NAS고요. 네트워크 어태치먼트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거를 여기다 장착을 해서 내가 해외 출장이나 또는 외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여기에 접근해서 내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NA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도 NAS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 영상을 촬영해서 NAS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업로드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NAS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과 비슷한 아이가 또 뭐가 있냐면 비슷한 건 아니지. 헷갈릴 수 있는 애가 DAS가 있어요. DAS. 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건 백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DAS를. 그럼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중첩해가지고 옆에다 두고요. 우리 영상 같은 거 백업할 때 여기다가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DAS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고요. NAS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광디스크예요. 광디스크 많이들 요즘엔 안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음악 CD, 영상 볼 때는 DVD, 블루레이 이런 거 봤는데 지금은 다 넷플릭스 보잖아요. 응? 이 광디스크는 어떤 거냐면 바로 CD롬, DVD, 블루레이 이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자, 웜이라고 하는 기억 장치가 바로 이 광디스크의 일종인데 한 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행정기관들 있죠?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자료를 보관할 때 이 웜을 가지고 합니다. 이 웜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야? 바로 얘네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신에 한 번만 기록되도록 하는 이러한 방식이 됩니다. 이 웜은 종종 출제됩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입니다. 웜은요,
한 번에 기록된 후에는 변경해서는 안 될 중요 정보들을 보관할 때 쓰고요. 웜 장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광 디스크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 디스크에는요, 뭐 CAV, CLV 예전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보지 마십시오. 헷갈려요. 뭐냐면 우리 CD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첫 번째 트랙과 마지막 트랙의 전체 길이를 따진다 그러면 예? 얘가 기니 얘가 짧니? 말이 반대로 됐지, 그지? 얘가 훨씬 짧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여기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니? 여기에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니? 바깥쪽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쓰고 있고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레이예요. 블루레이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도 백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디지털 비디오를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CD롬이에요. 얘는 보통 650MB를 저장할 수 있어요. DVD는요, 요거의 8배인 4.7기가 정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블루레이는요, 25기가를 저장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요겁니다. 블루레이. LG전자하고 일본의 히다치인가? 어떤 회사가 이제 표준안을 제정을 해서 넣었던 게 바로 블루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똑같은 면적당에다가 레이저로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읽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얘가 많이 저장할 수 있죠. 빛의 색깔도 얘는 블루레이예요. 푸른 빛을 띱니다. 그래서 얘는 DVD보다 약 10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청자색 블루레이를 이용을 하고요. DVD가 650나노밀리를 쓴다면 얘는 더 작은 405나노밀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면에 25기가, 두 면에는 50기가, 네 면에는 100기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층을요, 적층할 수 있어요. 4개까지. 얘는. DVD도 2개까지 적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용량이 기본이 25기가고 쿼드 레이어를 쓰게 되면 100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청자색을 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TO. 요즘에 좀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 LTO 지금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건 예전에 찝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40년 전에 찝 드라이브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디스크가 있었어요. 되거든요. 얘는 백업용 개방 테이프 시스템이에요. 자기 디스크의 일종인데 좀 용량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안에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자기 테이프가. LTO라고 합니다. 리니어 선형 테이프 오픈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순차 접근 저장 장치예요. 자, 다음 중 순차 접근이 가능한 기억 장치는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보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 좀 나오더라고요, 얘가. 자, 다음에 SSD입니다. SSD는요, 얘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을 한 저장 장치예요. 우리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는데 하드디스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 디스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리드 라이트 헤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컴퓨터로 이동하거나 발로 뻥 찼어.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긁어요, 디스크를. 그러면 하드디스크는 뻥 나는 거야. 뻥 난다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SSD는요, 충격이 강해요.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발로 차도 돼. 지금 저도 근데 백업용으로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어서 발로 찰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B 메모리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합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롬 중에 EEP롬이 있었죠? EEP롬의 발전된 버전이다. 우리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낸드 플래시죠. 요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핫플러그는 뭐냐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나 SSD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좀 고급 컴퓨터들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합니다. 서버용에 많이 주로 써요. 앞에서 우리가 레이드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레이드를 많이 쓰는데 그중에 하드디스크 2번이 망가진 거야. 서버를 내리면 홈페이지가 죽잖아. 그래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하드디스크를 뺐다 낄 수 있어요. 또 다른 개념도 있어요. 뭐냐, 우리 USB 메모리 꼈다 뺐다 하죠. 컴퓨터 안 끄고. 지금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정말 이거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컴퓨터 할 때는요, 어떤 장치를 꽂아요. 마우스나 키보드 꽂을 때도 컴퓨터 끄고 켰어요. 꽂았었어요. 왜?
스파크 일어날까 봐. 근데 바로 USB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핫플러그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장치를 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핫플러그라고 해요. 자, USB OTG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OTG. 온더고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딱 꽂는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USB OTG입니다. 자, 파일링 시스템은 이건 전자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폐기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일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문서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거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거나 정확한 의사결정 기록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파일 물거나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링 시스템은 결국은 파일을 한 곳에 모아서 공용이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중복 문서를 제거할 수 있겠죠. 또 불필요한 문서는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파일링 시스템이 됩니다. 전자 파일링 시스템은 바로 이런 것을 실제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으로 보면은 저장 매체로 자기 기록형 마이크로필름, 나중에 배워요. 광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백업해 놓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파일링 시스템은 파일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예요. 제일 빠른 거는요.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 다음에 캐시, 램, 롬,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예요. 자기 테이프가 제일 느립니다.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요. 자, 기타 메모리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캐시 메모리나 연관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컴퓨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폰 노이만형 컴퓨터 구조가 앞에서는 세로로 서 있었는데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요즘에는 우리가 SSD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게임을 설치했더니 총 용량이 10GB예요. 그리고요, 우리 램은요, 8기가짜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CPU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상 메모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개념은요, 내가 지금 실행해야 되는 모든 자료를 주기억 장치에 모두 다 적재해야 돼요. 적재라고 하는 건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CPU가 접근할 수 있어요. CPU는 이쪽으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모두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봐. 10기가짜리가 다 못 들어가잖아. 2기가가 부족하네? 걔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2기가를 써가지고요. 얘가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가짜로 사용하는 것을 가상 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실 때 하드디스크 시절에 우리가 컴퓨터가 느려져. 막 보면은 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불 하드디스크 움직이는 게 깜빡깜빡 하면서 하드디스크 긁는 소리가 막 나죠. 그지?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읽어드리잖아.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걸 주기억 장치로 읽어드리는 건데 만약에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읽으면서 가상 기록 장치 쓰는 거야. 그럼 속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실행하는데 오래 걸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가상 메모리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모두 다 적재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가상 메모리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게 가상 메모리예요. 자,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바로 이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얘가 지금 속도가요. 만약에 자동차라고 따졌을 때 100km/s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한 2000km 정도 달린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달하냐? CPU가 100km로 달려야 달리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거야. 슝 가버리면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뭐야? 이 주기억 장치의 속도에 따라 CPU의 속도가 종속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자료를 줘야 되는데 100km 오면은 얘도 100km밖에 못 달리는 거야. 얘가 되게 비싸거든요. 제일 비싸거든.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CPU가 자주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거야. 걔를 캐시 메모리에 미리 적재해 놔요. 그러면 CPU는요. 캐시 메모리에서 자료를 가져와요. 캐시 메모리는 약 1000km/s로 달립니다. 그럼 어때? CPU가 적어도 캐시 메모리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요, 캐시 메모리를 주격장치로 적재하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어. 바로 뭐냐? 얘는 D램을 쓰고요. 쌉니다. 얘는요, S램을 쓰는데 허벌나게 비싸. 허벌나게. 자, 예를 들면은 얘가요, 요즘에 CPU에 달려있는 캐시 메모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3메가 정도 달려고 합니다. 3메가요. 기가도 아니야. 1000분의 1이야. 2000분의 1이야. 그런데 얘가 더 비싸. 즉, 얘를 1메가 올리려면 CPU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두세 배가 올라가요.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캐시 메모리, 속도 빠른 캐시 메모리를 작은 용량으로 두고 여기에서 CPU가 자주 요청하는 아이들을 캐시 메모리에 올려두게 되면 컴퓨터의 성능이 보정이 되겠죠. 얘가 캐시 메모리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기타 기억 장치인데 제가 왜 그림까지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출제가 잘 되니까. 그지? 자, 캐시 메모리. 이게 원래는요, 이름을 참 미국 애들이 재밌게 줘요. 캐시였어, 캐시. 현금, 지폐예요, 지폐. 그러면 어때? 돈의 흐름이 빠르게 흐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인 거야. 근데 야, 이거 돈으로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스펠링을 바꾼 거야. 발음은 똑같아. 캐시 메모리. 주격 장치와 CPU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연관 메모리는 바로 저장된 내용을 참조하는 거야. 캐시 메모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관 메모리 종류 중에 하나가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캠이라고도 하고요. 가상 메모리는 뭐야? 주격 장치의 모든 프로그램을 적재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보조격 장치를 우리 주격 장치처럼 가짜로 쓰는 것을 가상 메모리라고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쓸 때보다 SSD 쓰니까 컴퓨터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왜? SSD 자체가 속도가 빠르니까.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느릴 때는 제일 먼저 주격 장치 용량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바꾸시면 돼요. SSD로. 요즘에 다 SSD 달려 나오니까. 이러한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용량 단위예요. 앞에서는 속도였는데요. 얘도 천 단위로 갑니다. 1kg,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이렇게 됩니다. 상식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하는 게 책에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이게 신뢰도를 찾을 때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만약에 100시간 있어요. 100시간을 운영을 했는데 고장을 50시간을 했어. 그럼 믿을 수 있냐 이거? 안 되잖아. 그지? 100시간을 했는데 야 1시간 정도 고장 났어. 어떤 시스템이 좋은 거야? 이 시스템이 좋은 거지.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MTTR, MTTF, MTBF 있는데 요즘엔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엔 이건 막 설명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괜히 복잡해져요. 자, 문제를 갑니다. 데이터를 복수 또는 분할 저장하여 병렬로 데이터를 읽는 보조 기억 장치 또는 그 방법으로 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은 뭐라고? 리던던시 어쩌고저쩌고 레이드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중첩하는 방식인 레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 수준의 데이터 저장 서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대요.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대. 나스지 뭐 나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이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삼바는요. 웹 서버용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이 삼바가 왜 나왔냐면 바로 나스를 작동하는 이 나스를 작동하는 운영체제가 삼바예요. 그래서 나스도 일종의 서버거든요. 파일 서버이기 때문에 삼바로 일반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 CD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반사하는 정도로 읽는다. 광디스크 일종이다. 리드 온리 메모리다. 그죠? 룸이니까 주격 장치로 사용이 안 된다. 보조격 장치 백업용으로 주로 쓰인다. 음악 들을 때 많이 쓰인다. 어떤 디스크팩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한 면의 트랙이 200개래요. 한 면의 트랙이 200개야. 100개, 200개라고 쳐. 그때 이 디스크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린더 수는 한 면의 트랙 수와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200개니까 200이에요. 실린더 수는 뭐다? 디스크팩이 7장이 있더라도 원래는 양면으로 하면 총 트랙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14 곱하면 얼마 나오냐?
아무튼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트랙의 움직임, 액세스암이 움직이는 그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린더, 이게 실린더가 이제 액세스암이 움직이는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밖에 안 보이잖아. 같이 움직이니까 헤드가. 디스크가 여러 개 있어도 헤드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디스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서 본 그 개수가, 트랙의 개수가 실린더 개수가 된다. 자기 테이프의 레코드 크기가 70자이고 블록 크기가 2800자인 경우 블록화 인수는 그랬는데요. 나누시면 됩니다. 요즘엔 잘 출제 안 돼. 이거 봐. 언제적 문제야.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4, 7이 28이니까 40이 되는 거죠. 자,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명령어의 처리 속도를 CPU와 같도록 할 목적으로 기억장치와 CPU 사이에 있대요. CPU, RAM, 중간에 뭐가 있어요? 됐죠? 사용자가 보조기억장치의 전체 용량에 해당하는 기억장소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기억장소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은 뭐예요? 가상 메모리 되겠죠.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바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단위의 표현이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키로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쓰다 보니까 2의 10승을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024로 표현해요. 2의 10승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를 10번 곱해보면 원래는 1000이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진수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1024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얘는 잘못됐죠. 자, 1메가바이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는 1000kB. 이거 24 생각하지 말고 1000으로 생각하세요. 자, 키로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메가는 얼마였어요? 얘는 0이 6개잖아요. 그럼 이거 맞네? 됐죠? 자, 1바이트는 그냥 1바이트지 뭘. 1기가바이트라고 했는데 1기가바이트는 1024 메가바이트가 되겠죠. 헷갈리냐? 자, 정리하셔야 돼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예요. 얘는 10의 3승, 얘는 10의 6승, 얘는 10의 9승이에요. 얘는 10의 12승입니다. 그럼 요걸 생각했을 때 보면 1기가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0의 9승일 거잖아. 그러면 얘는요, 1024 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 키로보다 3개 더 큰 메가바이트잖아. 그죠? 얘는 메가바이트를 표현한 거잖아. 지금 기가가 아니라 메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1기가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3개가 더 간다 그러면 어떻게? 1메가바이트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M이라고. 계산 되시나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강의로 보는 것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이요. 다음 보조기억 장치 등에 사용하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 주변 기기 연결하죠. 저장 장치도 연결하고 마우스 키보드 다 연결하죠. USB 방식으로 연결된 주변 기기는 다 핫플러그,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켰다 뺐다가 가능해요. 미국 애플사가 제창한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우리 MS에서 만든 거고요. 애플에서 규격이 나온 거는 파이어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더라? 1394인가? 뭐 이런 버전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게 지금은 요거 안 쓰죠. PD라고 하는 거 쓰죠. 지금 현재는 뭐 국제 표준으로 해가지고 USB하고 이 파이어 와이어가 통합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요게 잘못된 거예요. PD 규격 아시잖아요. USB-C 타입처럼 생긴 거. 자, USB 방식은 보통 외부 전원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주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예전에는요, 하드디스크 외부에다 연결하려면 별도 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USB 이용을 하면 USB에 기본적으로 5V가 흘러요. 그래서 그 전원으로 USB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파일링 시스템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서류 분실 방지, 정보통신의 용이, 신속한 검색, 불필요한 문서 폐기 그랬는데 정보통신을 쉽게 하는 건 아니죠. 파일링 시스템은 자료를 모아놓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요 내용들 빠르게 본 이유가 있어요. 왜? 출제가 되는 애들만 돼요. 뭐 캐시 메모리, 또는 LTO, 뭐 CD, 롬, 블루레이 이런 것만 여러분들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CBT나 문제풀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